이 영국 범죄 이야기는 2004년 미양 중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20년 만에 한 한국 유튜버에 의해 다시 조명을 받으며 대중의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가 1년 동안 43명의 고등학생,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끔찍한 사례입니다. 이 소년들은 결국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당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전에 다룬 적이 있지만 이전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전 한 한국 유튜버가 44명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과 이메일을 통해 직접 소통했으며 그들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의 실명과 직장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그들의 직장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격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해고되었고 일부 사업장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를 깊이 파헤치기 전에 20년 전 미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신원 유출이 한국인들에게 큰 논란이 되었는지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성만 공개된 최양은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학대자였으며 매일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2003년 1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혼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의 학대는 장녀인 최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폭행은 최양의 삶을 끊임없는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2004년 1월 최양은 인터넷 채팅에서 박을 만났습니다. 당시 18세였던 박은 그녀를 울산에서 약 1시간 거리인 미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미양 지역의 청소년 갱단의 일원으로 동료 학생들을 폭행하고 돈을 훔치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양을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12명의 갱단원들과 함께 성폭행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그녀를 70회씩 폭행했으며 모텔, 놀이터, 기숙사, 테니스 코트 등 다양한 장소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 소년들은 심지어 성기구를 포함한 여러 물건을 사용해 그녀를 고문했으며 이는 나중에 심각한 부인과 합병증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과 캠코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이를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휩싸인 최양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 심지어 그들의 여자친구들도 폭행에 가담해 촬영을 도왔습니다. 불행히도 피해자가 절대 원하지 않았던 이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최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양의 13세 여동생과 16세 사촌을 미양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그들의 금반지와 돈을 훔쳤습니다. 약 1년 동안 최양은 집 밖에서는 소년들의 학대, 집 안에서는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며 악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인 수치심과 추가 폭력을 두려워해 아버지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최양의 이모가 그녀가 이상 행동을 보이고 불안정해 보인다고 느끼고 대화를 나누자 최양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모는 즉시 최양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2004년 11월 25일 오후 8시경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양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울산 남동 경찰서의 형사는 비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후 경찰과 시스템 전체가 최양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지만 신고 12일 후인 12월 6일 가해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하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총 44명이 창원, 미양, 울산 등의 PC방과 도서관에서 울산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 35명은 미양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의 실명, 나이, 거주 지역이 포함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수사를 엉망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여성 경찰관이 면담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는 남성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수사관들은 즐기지 않았나?
또는 스스로 찾아간 거 아니냐 같은 끔찍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나는 미양 출신인데 네가 우리 고향 명예를 망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피해자를 43명의 가해자와 1대1로 대면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매일 첫날 누가 폭행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등을 세세히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남성 경찰관과 가해자들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언제 너를 성폭행했나? 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그들의 뻔뻔함에 눈물로 무너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 총 5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9번 소환되어 매번 7, 8시간 동안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그들의 부모로부터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거나 내 아들 인생을 망쳤으니 너 잘 살아봐라. 같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호스티스가 있는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중학생 피해자 최양을 이름으로 언급하며 너 이 피해자랑 닮았다. 거나 역겹게 생겨서 입맛이 떨어진다. 같은 농담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 호스티스가 피해자 가족에게 전하며 공개되었고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경찰은 초기 수사팀 4명을 해체하고 여성 경찰관으로 3팀을 구성했지만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검찰이 개입해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타이완 MBC의 기자 장용은 사건 직후 경찰이 승진을 앞두고 있어 사건을 과장해 성과를 내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양과 그녀의 여동생은 신원이 노출되어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2005년 1월 피해자와 어머니는 서울로 이사해 연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며 성폭행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심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겪었으며 치료 중 자주 울며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약 1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그녀는 지하철 앞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가족은 그녀의 극단적인 행동을 걱정해 강제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그들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이 제안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에 아버지의 조종을 받아 합의서와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는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1,500만 원으로 울산 외곽의 집을 빌리고 나머지를 친척들과 나눴습니다. 피해자와 여동생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합의와 청원서는 가해자들의 형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이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의 설득으로 아버지는 자매의 양육권을 생모에게 넘겼습니다. 자매는 어머니와 서울에서 살며 임대방에서 복지 지원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행적을 고려하면 동정심이 들지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는 경찰의 모욕적인 수사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최 양에게 3천만 원, 여동생에게 1천만 원, 어머니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08년 6월 16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4월 그녀와 어머니는 새 학교를 찾았지만 스캔들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사의 간청 끝에 약 10개 학교를 방문한 후 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아들의 구금 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를 본 피해자는 공포에 휩싸여 화장실에 숨었지만 어머니가 쫓아와 소란을 피웠고 결국 그녀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공장은 그녀가 중퇴 후 할 일이 없어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과식으로 체중이 많이 늘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총 43명의 학생이 미양 중학생 성폭행에 직접 가담했지만 검찰은 10명만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14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한 명은 다른 사건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05년 4월 울산지방법원은 기소된 10명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소년원에 간 학생들도 전과 기록 없이 법적 처벌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지 않았으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분노와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20년 후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 공개하며 인과응보이와 인생의 비밀은 없다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은 올해 6월 1일 나닥 아카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미양 성폭행 주동자와 그의 이름,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나?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20년 전 미양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의 현재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사건의 주동자 박이 현재 30대이며 청도군의 인기 레스토랑에서 그의 친척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 박찬이 추천한 곳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지만 박이 단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그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 이 영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고소했지만 레스토랑은 수많은 1점 리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레스토랑 대표는 박의 아버지가 그를 고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들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좌절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 레스토랑이 불법 건축물로 운영되고 있어 청도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4년 6월 3일부터 확장 및 이전을 이유로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 이후 박은 이름을 바꾸고 가족과 편안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는 현재 결혼해 딸을 키우며 계정에 너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고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계정은 신원 공개 후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온라인에 올렸던 한이라는 여성에게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경찰 경사로 2010년 경찰 시험에 합격해 경남 지역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2년 한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경찰관이 된 후 이름을 바꾸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자를 승진시키는 경찰서냐 또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경찰이 될 수 있나 같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의 신원 공개 이틀 후인 6월 3일 나닥 아카이브는 또 다른 가해자 신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30대인 씨는 김해의 외제차 쇼룸에서 일하며 3대의 럭셔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씨는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겠다 는 캡션과 함께 중년 여성의 사진을 올렸지만 그의 계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블로그를 찾아 악플을 쏟아냈고 신이 근무하던 볼보 쇼룸은 수많은 1점 리뷰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증오 댓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6월 4일 쇼룸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버에 따르면 나머지 가해자들은 서로의 범죄와 신원을 숨기기 위해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린치 정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사적 보복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공개는 마녀사냥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 표적이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상 공개 후 가해자들의 아내, 가족, 형제들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되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나닥 아카이브는 피해자 가족과 이메일로 소통해 44명 가해자 전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지만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측이 사전 동의나 상의 없이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당혹과 우려를 표하며 사전 동의 없는 가해자 공격과 사회적 분노가 사적 복수와 2차 피해를 초래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닥 아카이브는 신의 현재 여자친구로 소문난 정이라는 여성을 공개하며 논란을 더했습니다.
미양에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는 정은 악의적인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은 온라인 성명을 통해 나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인과 사업이 피해를 입어 이를 해명한다며 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완전히 실패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같은 법적 문제를 일으키며 공식 처벌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최 양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녀가 현재 30대가 되어 많은 지원 속에서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버는 그녀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대화 후 그녀의 삶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가해자들에 비해 고통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 불안, 거식증, 폭식증을 겪으며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사용자는 가해자들이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 피해자를 업적이나 과거의 추억처럼 이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무책임한 삶과 그녀의 지속적인 고통의 대조는 상상만 해도 가슴 아픕니다. 가해자들의 신원 공개에 대해 저는 갈등을 느낍니다. 정의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당사자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과 윤리적 우려를 낳습니다. 제 가장 큰 바람은 최 양의 안녕과 그녀가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한국은 사건 이후 많이 변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최 양처럼 대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들이 들어지고 보호되고 회복 여정에서 지원받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가 추가 피해 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